이 카드 혹시 너네가 쓴 거니?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밤, 대학병원 입구에 비상등을 켠 검은색 벤츠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벌 회장은 초라한 옷차림의 세 자매를 보고 얼어붙고 마는데 아이들이 가진 건 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검은 카드 한 장.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한빛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네, 결제되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카드. 과연 이 카드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좋은 기운 복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5의 윤태식은 직원만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업계에서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가 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출근하면 비서가 커피를 내왔고 퇴근하면 기사가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회의실 긴 탁자 끝에 앉은 그의 자리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안정된 회사, 넓은 사무실, 고급 승용차,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그와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고 후배 사업가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태식은 그런 자리에서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4시 윤태식은 혼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침실, 정갈하게 놓인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어둠이 익숙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회장, 사람들이 부르는 그 모든 이름 뒤에는 혼자 새벽을 맞이하는 65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새벽이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20해 전 회사가 무너지던 그 겨울, 부도 통지서가 쌓이고 보증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던 그때였습니다. 윤태식은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었습니다. 난간 앞에 섰을 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그는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같은 말도 무슨 일 있으세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태식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버티다 보면 다시 살 날 온다던데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윤태식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윤태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윤태식은 그날 밤 김도연의 집 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불 한 장을 덮고 처음으로 눈을 붙였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동안 윤태식은 김도연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김도연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태식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윤태식이 미안하다고 하면 김도연은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그 집 구석에 앉아서 제기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윤태식은 김도연의 아내가 아픈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이 우연히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윤태식에게 작은 기회가 왔습니다. 옛 거래처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건부 제기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얻고 직원 2명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의 집을 떠날 때 윤태식은 말했습니다. 다시 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잘 사세요.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윤태식의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받아주세요. 김도연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으로 도운 게 아닙니다. 윤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돈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며칠 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개인명의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는 500만 원. 당시 윤태식이 만들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시 김도연을 찾아갔을 때 윤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 모를 마지막 순간을 위한 겁니다.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버틸 수 없을 때만 쓰세요. 김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윤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김도연은 한참을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쓸일 없게 더 버텨보겠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20해가 흘렀습니다. 윤태식의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도연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태식은 가끔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드를 한 번이라도 썼을까요? 김도연은 낮에는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끝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몸은 늘 무겁고 피곤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혼자서는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도연은 아이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한비치가 17, 미자가 15, 막내 소희가 10살. 큰애가 동생들을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비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자 약 먹였어. 걱정 마. 김도연은 그래,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 밥을 차리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막내를 재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갔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밤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운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까지는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도 옆 인도와 도로 경계 부근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노인은 도로 위로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김도연은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노인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노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김도연을 덮쳤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충격. 김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녔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한비차, 미자야, 소희야. 간호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핸드폰은 사고 현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새 아이의 얼굴, 그리고 지갑 안에 넣어둔 카드 한 장을 생각했습니다. 김도연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아이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드 명의는 윤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태식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도 아직 아빠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지하 1층 구석에 있는 가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복도 끝이라 사람들 발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은 낡았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막내 소희의 운동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액자 아래 놓인 국화꽃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아이 셋뿐이었습니다. 한빛, 미자, 소희. 새 아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은 급하게 빌린 것이라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빛의 옷은 어깨가 헐렁했고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매를 2번 접었습니다. 미자는 상복 치마가 너무 길어서 자꾸 밟혔습니다. 막내 소희의 옷은 너무 컸습니다. 옷깃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한빛이 동생의 옷깃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였습니다. 절을 하고 짧게 고개를 숙이고 조의금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민망한 듯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빛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자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소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아빠 왜 안 일어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한빛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자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고 있어. 조용히 해야 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도 따라 웃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공사장 인부 몇 명, 대리운전 동료 2명. 사람들은 빈소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남은 빈소가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빛은 조이금 봉투를 세어보았습니다. 12개였습니다. 두께는 얇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10,000원짜리 몇 장씩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비도 다 못 낼 돈이었습니다. 한빛은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가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한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틀 뒤 장례가 끝났습니다. 발인 시간이었습니다. 영구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정을 들었습니다. 한빛이 앞에 섰고 미자와 소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붙어 서서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영정을 들고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화장터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영구차 안에서 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빛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외출은 어렵습니다. 한빛은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말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아이들이 혼자 장례를 치른 것도, 모든 것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빛이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컵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그 컵을 만졌습니다. 한빛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씻고 자자. 세 아이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빛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밀린 월세, 병원비, 아이들 밥.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옆방에서는 소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동생을 달래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빛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 자신이 동생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인 자신이. 한빛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일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장례가 끝나자 현실이 바로 밀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현관문에 월세 독촉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포함 2달 밀렸습니다. 일주일 내 납부 바랍니다. 한빛은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생들이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미납 독촉.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최종 통보합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빛의 가방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식비 미납 안내.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빛아, 집에 무슨 일 있니? 한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곧 낼게요. 선생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빛을 보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한빛은 내라고만 답하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자의 병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예약하신 검사 날짜인데요. 수납이 안 되어서 취소 처리됐습니다. 한빛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한빛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병원 안 가도 돼? 한빛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다음에 가자. 지금은 괜찮잖아. 하지만 미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한빛이 괜찮아? 라고 물으면 미자는 응,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밤에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빛은 문틈으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걱정할까봐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빛은 방과 후 바로 알바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8시간도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넘었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빛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막내 소희는 질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엄마는 언제 와? 전에는 그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혼자 놀았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거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저녁밥은 점점 단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3가지를 차렸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일주일 뒤에는 2가지가 됐습니다. 김치와 계란 하나. 보름 뒤에는 김치만 남았습니다. 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소희가 언니 배고파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은 자기 밥을 덜어줬습니다. 언니는 배불러. 너 먹어. 미자도 자기 밥을 덜었습니다. 나도 배불러. 한빛은 동생들의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너희가 먹어야지.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우유가 없어지고 과일이 없어지고 반찬통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치통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빛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그날 밤 한빛은 아빠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빛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허리띠, 그리고 오래된 지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빛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빛은 카드를 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명의는 윤태식. 누구지? 한빛은 카드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아빠 지갑에 다른 사람 이름의 카드가? 한빛은 카드를 도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카드가 계속 남았습니다. 혹시 이 카드는 쓸 수 있는 걸까요?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한빛은 막 알바에서 돌아와 문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빛은 멈춰섰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동생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한빛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연의 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잠깐 본 얼굴이었습니다. 조문은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던 사람. 한빛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형수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좁네. 보증금은 얼마야? 형수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벽지가 떨어진 벽.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물건을 평가하듯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부엌 쪽을 보고 방문들을 보고 창문을 보았습니다. 미자와 소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한빛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형수는 컵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됐어. 오래 있을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라며? 집주인한테 확인했어. 한빛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회수하면 500은 나오겠네. 그거면 애들 당분간 나눠 맞는데 보탤 수 있겠다. 한빛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야. 애들 셋이서 여기서 사는 건 무리야.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동정이나 걱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빛이는 고모가 맞고 미자는 큰 집에서 소희는 작은 집에서 이렇게 나누면 부담도 덜하고. 한빛이 소리쳤습니다. 저희 헤어지기 싫어요. 형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 낮춰. 옆집 들려. 너 혼자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어? 형수는 한빛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월세는 누가 내? 밥은 누가 해? 미자 병원비는? 고등학생이 알바 몇 개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현실 좀 봐. 한빛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그 침묵을 확인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어른 말 들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같이 있고 싶어요. 형수는 미자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병원비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데? 내가 아파서 언니가 고생하는 거 모르냐?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빛이 동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답답하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TV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중고로 팔면 10만 원은 받겠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것도 5만 원 정도?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보험 있었지? 형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빛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형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몰라. 3천만 원짜리 보험이야.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있더라고. 한빛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미성년자는 못 받아. 보호자가 받아야 해. 한빛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형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받아서 애들 나눠 맞는데 쓸 거야. 생활비, 학비, 뭐 그런 거. 물론 보증금이랑 집 정리하는 비용도 거기서 빼야겠지. 한빛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소희가 한빛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나 다른 집 안 갈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수는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가 철이 없네.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알기나 해? 한빛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형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서류 작성하고 집 비워. 집주인한테도 이미 말했어. 형수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도 집안을 계속 훑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통장이나 현금 같은 거 숨겨둔 거 있으면 미리 말해.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 한빛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형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빛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희 아버지가 대리운전하면서 받은 현금은? 그거 다 생활비로 썼어요. 한빛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뭐 나중에 다 확인하면 되겠지. 어차피 보호자 되면 통장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금요일까지 연락 없으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 될 자격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보험금 받으면 장례비 빼야겠다. 내가 조의금 20만 원 냈거든. 그것도 빼고 정산해야지.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마이너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다른 집 안 갈래. 싫어. 미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우리 헤어지는 거야? 정말? 한빛은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헤어져. 내가 지킬게. 하지만 한빛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빛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빛은 일어나 아빠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윤태식? 한빛은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 수납 창구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빛은 번호표를 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6번. 현재 진행 번호는 52번이었습니다. 아직 14명이나 남았습니다. 한빛은 번호표를 구겼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옆 의자에는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한빛이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빛은 휴지로 동생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미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왜 미안해? 아픈 게 내 잘못이야? 한빛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학교도 며칠째 결석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학교도 빠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58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 명씩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59번, 60번. 한빛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한빛은 미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차례야. 접수할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할 것 같은데요. X-레이랑 CT 찍어야 할 것 같아요. 한빛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요. 수납 먼저 하시고 검사 진행됩니다. 40만 원. 한빛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3번 고객님. 번호가 불렸습니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한빛은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6장, 5,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 전부 합쳐도 8만 원이 안 됐습니다. 알바비로 모은 전부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빛은 지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미자가 한빛을 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 한빛은 아니, 아무것도라고 답했습니다. 65번 고객님, 이제 1명 남았습니다. 한빛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자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거칠게 기침했습니다. 한빛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해야지. 한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잖아. 괜찮아, 나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한빛은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오늘 꼭 검사 받아야 해. 그때 한빛은 결심했습니다. 그 카드를 쓰기로. 66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한빛은 미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미자 환자분이시죠? 검사비 총 43만 원입니다. 화면에 금액이 떴습니다. 43만 원. 한빛은 그 숫자를 보며 손이 굳었습니다. 한빛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카드. 윤태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카드.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정지된 카드는 아닐까? 아니면 한도가 없는 카드는 아닐까? 한빛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기계에서 신호음이 났습니다. B-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한빛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한빛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미자가 한빛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한빛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말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길고 긴 몇 초였습니다. 한빛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거절되는 건 아닐까? 한도 초과는 아닐까? 정지된 카드는 아닐까? 딩동 마이너스.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빛은 멍하니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 카드 뭐야? 한빛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회의실에 있던 윤태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 마이너스 김도연님 카드 43만 원 결제. 윤태식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김도현? 20해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 결제 장소는 서울대병원 수납. 윤태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카드가 오늘 병원에서 결제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미자는 링거를 맞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사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 카드 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빛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 모두들 각자의 사정을 안고 움직였습니다. 한빛과 미자는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한빛은 눈을 가렸습니다. 미자가 공기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은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집 가자.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빛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앞 도로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색,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차들이 줄지어 멈춰섰습니다. 병원 입구 앞은 순식간에 검은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야? 재벌인가 봐. 병원에 누가 입원했나? 한빛과 미자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TV에서나 봤습니다. 현실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자가 한빛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거 봐. 한빛은 응하고만 답했습니다. 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세계 같았습니다.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입구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급해 보였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납 창구는 1층입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병원 입구 옆 계단 아래쪽에 서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17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15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링거 맞은 자국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윤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김도현. 큰아이의 눈매가, 작은아이의 코가 김도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이미 슬픔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김도연의 아이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 병원에 온 사람, 김도연의 딸들. 한빛은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왠지 자신들을 보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미자를 뒤로 살짝 숨겼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너 걸음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씨 아이들이죠. 물음표였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한빛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빠 이름을 알지? 이 사람은 누구지? 미자도 언니 뒤에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한빛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20해 전 아버지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고? 카드를 빌려줬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만 여기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윤태식은 여전히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빛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미자는 언니 뒤에서 꼭 붙어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당신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이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해 전에요. 제가 어려울 때 당신 아버지가 절 도와주셨습니다. 한빛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사람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윤태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드 사용 알림을 받았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였는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썼어요. 아빠 카드인 줄 알고.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도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도연 씨는 어디 계십니까?
한빛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빛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빛은 다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달 전에요. 윤태식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김도연이? 그 사람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한 달 전이요. 윤태식은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한 달 전. 그때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회의를 하고 있었을까? 저녁 약속을 하고 있었을까? 김도연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는? 한빛이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제가 몰랐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한빛은 이 남자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차로 가시죠. 하지만 윤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혼자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혼자 병원에 왔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빛아, 거기 있었네. 형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냐고. 오늘 서류 작성하기로 했잖아. 한빛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는 한빛 앞까지 왔습니다. 주변의 검은 차들과 사람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어. 오늘 오후까지 서류 제출해야 한다고. 그리고 한빛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자. 집주인도 기다린대. 한빛이 팔을 뺐습니다. 싫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늘 안 하면 내가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알아? 보호자 자격이 나한테 있다고. 보험금도 이미 신청했어. 3천 받아서 애들 나눠 키우는데 쓸 거야. 형수는 서류를 한빛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돼. 어차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월세도 밀렸고 보증금도 집주인이 다 가져간대. 너희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한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자가 언니 뒤에서 떨었습니다. 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자는 병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 누가 내줄 건데? 내가? 윤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형수는 윤태식을 보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윤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라고 하셨습니까? 보험금 수령 신청도 하셨다고요? 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전 보호자가 될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시라면 왜 아이들이 혼자 병원에 왔습니까?
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고, 제가 몰랐고, 몰랐다고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보호자가 몰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봤습니까? 형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책임지려고 온 거잖아요. 당신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윤태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형수에게 건넸습니다. 윤태식입니다. 대연산업회장입니다. 형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대연산업.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회장님,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 애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책임지려는 거예요. 목소리는 공손해졌지만 여전히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애들끼리는 못 살아요. 김도연 씨는 제 은인이었습니다. 윤태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빛을 돌아보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다시 형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형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갑자기 조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책임지려고. 윤태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형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사흘 전에. 사흘 전이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나서 보험금은 신청하셨군요. 그런데 아이들 생활비는 누가 댔습니까? 병원비는 누가 냈습니까?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증금 500, 보험금 3,000, 총 3,500만 원을 수령하실 계획이시죠? 그 돈으로 아이들을 나눠 맡으신다고요? 형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윤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이들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겁니다. 형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아이들 문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윤태식은 한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도연 씨가 해주신 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빛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좋은 뜻은 알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예요. 혈육이잖아요. 회장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 해도 법적 보호자는 친족이어야. 윤태식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법무팀 연결하세요. 보호자 지정 취소 신청 준비하고 보험금 수령 정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뭐요? 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태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이야기하니 저도 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적격 보호자 신고, 재산 횡령 시도, 미성년자 유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유기라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한 달 동안 방치하신 것도 유기입니다. 윤태식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나타나시면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형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쑤셔넣고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한빛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희 불쌍해지고 싶진 않아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당신들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을 뿐입니다. 한빛은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윤태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산하고 아이들 상황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문제 해결하세요. 비서가 네, 회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한빛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빛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계속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김도연의 딸들, 혼자 남겨진 아이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해 전 그가 받은 것을 이제야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윤태식은 약속대로 아이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검은 벤츠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승용차 한 대만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낡은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65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빛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빛은 윤태식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빛은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작았습니다. 낡은 소파, 기운 식탁, 벽지가 떨어진 벽. 윤태식은 둘러보았습니다. 김도연이 여기서 살았구나.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이 셋을 키웠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자와 소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셋 다 조심스럽게 윤태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윤태식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빛이 다가와 서류를 보았습니다. 병원 영수증, 월세 납부 증명서, 학교 급식비 납부 확인서, 모두 완납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빛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한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밀린 것들 모두 처리했습니다. 한빛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윤태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빛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새 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들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20해 전 제가 죽으려 할 때 옆에 앉아주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셨습니다.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 계셨습니다. 한빛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 그 카드가? 윤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을 위해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요. 한빛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빛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불쌍해지고 싫진 않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윤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을 갚는 겁니다. 한빛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빚이라는 말. 그 말이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빛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윤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봐요. 윤태식은 문 밖으로 나가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차에 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한빛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아빠 이야기요. 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좁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빛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사요? 하지만 윤태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인데요? 윤태식은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세 자매는 윤태식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깨끗한 빌라 앞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윤태식이 먼저 내렸습니다. 2층입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윤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와, 소희가 감탄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환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한빛은 말을 잃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방이 3개 있습니다. 각자 방을 쓸 수 있습니다. 미자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언니, 내 방 봐. 진짜 내 방이야.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한빛은 가장 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한빛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미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윤태식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윤태식은 소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학교도 계속 다니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한빛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받아도. 윤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는 제게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압니다. 그날 저녁 세 자매는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윤태식이 저녁을 시켜줬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식사였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소희는 계속 웃었습니다. 미자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빛은 동생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며칠 뒤 윤태식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빛이 물었습니다. 윤태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옷이랑 학용품입니다. 필요한 것들 샀습니다. 소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 운동화, 가방, 공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예요? 소희가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미자의 봉투에는 따뜻한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다닐 때 입을 수 있는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한빛의 것에는 교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새 교복이에요? 한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교복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새 교복이 생긴 겁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으니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갔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한빛에게 자랑했습니다. 언니, 나 은상 받았어. 한빛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소희 최고야. 소희는 상장을 액자에 넣어 자기 방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한빛은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윤태식이 공부에 집중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점점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빛은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꿈 하고 싶은 것들. 어느 주말 윤태식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소희는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미자는 관람차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빛은 윤태식 옆에서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받아줘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희가 잠들었습니다. 미자도 창밖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한빛은 뒷좌석에서 동생들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빛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식이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방까지 데려가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미자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요, 회장님. 윤태식은 잘 자요라고 답했습니다. 한빛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윤태식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웃는 걸 보니 제가 좋습니다. 한빛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분을 닮았습니다. 윤태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한빛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이제 조금 빚을 갚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윤태식이 가끔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빚진 사람으로, 보호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어른으로. 이것이 김도연이 바랐던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빛 하루들이었습니다.